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걷어내고 한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보이지 않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통찰을 더한다면 그 깨달음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공유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탐구하고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873년 미국은 조용히 자국의 화폐 시스템 근간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미 의회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신문들조차 이 소식을 단신으로 다루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훗날 역사는 이 법안을 1873년의 범죄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부의 무법자들이 벌인 열차 강도 사건도 월스트리트의 주식시장 붕괴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심대한 사건, 바로 은의 화폐 자격 박탈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세기 동안 평범한 미국인들이 의지해왔던 금속, 은이 그 화폐로서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재분배, 즉 보이지 않는 부의 대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의 돈이 단순한 종이와 약속 그 이상이었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19세기 초 미국은 금과 은을 모두 공식 화폐로 사용하는 복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금과 은은 오랫동안 화폐의 두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은은 민중의 돈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으로, 시장의 거래수단으로 모든 일상적인 경제활동의 중심에 은화가 있었습니다. 반면 금은 엘리트의 금속이었습니다. 거액의 계약이나 은행의 준비금처럼 크고 중요한 거래에 사용되었죠. 이 두 금속 사이의 균형은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에서 상평통보가 서민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았던 것처럼 당시 미국인들에게 은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은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대영제국은 1816년에 이미 순수한 금본위제를 채택했고 1860년대가 되자 유럽의 경제학자들은 은을 원시적이고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지나치게 민주적이라는 이유로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금은 현대적이고 국제적이며 위신 있는 금속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럽의 흐름을 따라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 역시 1870년대에 화폐 관련 법을 개정하기 시작했고 이는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었습니다. 1873년 마침내 미 의회는 화폐 주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로 은 달러를 법정 주화 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사소한 기술적 조정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은 달러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중이 깨닫지 못한 것은 이 법안이 조용히 은의 화폐 자격을 영원히 박탈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누구도 은을 가지고 조폐국에 가서 화폐로 주조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보장되었던 자유로운 은 주조의 권리가 소리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1873년 당시 은은 금에 대해 약 16대 1의 안정적인 교환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은을 버리자 그 가치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농부, 광부, 그리고 수많은 노동계층 미국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부가 증발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한편 금을 자산으로 보유한 채권자들과 은행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로, 서민으로부터 금융가로 부가 이전되는 거대한 흐름이 법이라는 이름 아래 합법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 법이 1873년의 범죄라는 악명 높은 별명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비판가들은 의회가 유럽 은행가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인들을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국 금융가들이 자신들의 금 기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신용을 긴축시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월스트리트의 욕망을 지적했습니다. 거대한 음모가 있었든 없었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은의 화폐 자격 박탈은 부유층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이들을 응징했습니다. 은 가격이 폭락하자 농산물 가격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빚을 내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농장 압류와 극심한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1870년대는 대불황의 시대로 기록됩니다.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임금은 정체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고통이 만연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즉 IMF 사태의 혹독한 겨울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기업들이 쓰러졌습니다. 1870년대 미국 서민들이 겪었던 고통은 바로 그와 같았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수십 년간의 기나긴 불황이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자유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운동가들은 정부가 다시 은을 화폐로 인정하고 시민들이 금과의 고정된 비율로 자유롭게 은화를 주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통화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고 부채 부담을 덜어주며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편에 선 근본이제 옹호자들은 이것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달러에 대한 신뢰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선은 명확했습니다. 한쪽에는 농부, 노동자, 은광부들이 섰고 다른 한쪽에는 은행가, 산업가, 그리고 동부의 엘리트들이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 경제 통제권,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은 제로섬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소수의 이익은 다수의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은행가들은 번성했지만 수백만 명의 평범한 미국인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캔자스, 네브래스카, 텍사스의 농부들은 자신들의 농작물 가치가 폭락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지역 협동조합과 전국적인 연맹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간단했습니다. 자유은. 이는 금에 대해 16대 1의 고정 비율로 은을 자유롭게 주조할 권리를 복원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소수의 부유층만이 아닌 다수를 위한 균형 잡힌 시스템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투쟁은 미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고 국가를 지리적으로 분열시켰으며 농부, 노동자, 광부 등 같은 금융 시스템 아래 억압받던 이질적인 집단들을 하나의 동맹으로 묶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교환 비율, 준비금, 주조 한도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돈은 누구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도덕적 질문이 깔려 있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엘리트인가? 아니면 절박하게 구제를 원하는 노동 계급인가? 1890년대에 이르러 자유은 운동은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발전했습니다. 인민당은 이를 핵심 강령으로 채택하고 월스트리트와 영국 은행가들이 금을 통해 미국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근본이제를 노동의 십자가라고 부르며 평범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상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대의를 영원히 역사에 새길 인물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등장합니다. 1896년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열정적인 연설 중 하나를 남깁니다. 당신들은 노동자의 이마에 이같이 면류관을 눌러 씌워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인류를 황금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그의 말은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느낀 수백만 명의 분노와 희망, 그리고 절망을 정확히 담아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운동은 주류 정치의 목소리를 얻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임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1896년 대통령 선거는 돈 그 자체에 대한 국민투표가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민중의 챔피언으로 그의 상대인 공화당의 윌리엄 맥킬리는 은행가와 기업가, 산업 엘리트의 선택인 근본이제를 대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이 마지막 발언권을 가졌습니다. 부유한 기업가들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은 맥킬리는 브라이언을 압도하는 선거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산업 거물들이 통제하는 신문들은 브라이언을 경제를 파괴할 급진주의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공포 캠페인은 효과가 있었고 맥킬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근본이제를 지켜냈습니다. 이 패배가 자유운 운동의 유산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불평등, 기업의 통제, 그리고 화폐 조작에 대한 그들의 경고는 그 이후에 닥친 모든 주요 금융위기를 통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질서정연해 보이는 시스템이 어떻게 조용히 불을 상층부로 이전시킬 수 있는지를 폭로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몇 년 후 남아프리카와 알래스카에서 새로운 금광이 발견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지만 금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은 이미 드러난 후였습니다. 1873년의 범죄는 고통스러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 그것은 권력, 정치, 그리고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1873년 돈은 채권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했지만 채무자와 노동자는 벌했습니다. 그 결정은 당시 세계 금융을 지배하던 영국의 시스템에 미국 경제를 통합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현대적인 글로벌 금융 상호의 존성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1873년의 유령은 여전히 미국을 배회했습니다. 근본이제는 문명의 기초로 옹호되었지만 그 수사 이면에서 금은 통제의 도구였습니다. 희소성은 곧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금을 가진 자들이 신용과 자본의 흐름을 결정했고 궁극적으로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할지를 결정했습니다. 농부와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노동이 아닌 뉴욕과 런던의 먼 사무실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근본이제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국가들은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금을 포기했고 인플레이션이 뒤따랐습니다.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했을 때 1913년의 경제 안정을 위해 설립된 연방준비제도는 오히려 근본이제 원칙에 집착하며 디플레이션과 실업을 심화시켰습니다. 그것은 1873년의 복수와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내 근본이제를 중단시키면서 그 주문을 깼습니다. 돈은 순전히 정부의 포고, 즉 명목화폐가 되었습니다. 한때 금을 숭배했던 바로 그 엘리트들은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금속 준비금에 얽매이지 않는 신용 창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은에 대한 질문의 메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때마다, 달러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돈에 한때 실물적인 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되었던 자유운동은 예언적으로 보였습니다. 엘리트들은 디플레이션이든 인플레이션이든 희소성이든 부채든 항상 노동계급을 쥐어짤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예언 말입니다. 1873년 이후 모든 주요 금융사건들 연준의 설립, 1971년 닉슨의 근본이제 폐기, 그리고 오늘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부상까지 이 모든 것은 화폐 권력의 중앙 집중화라는 하나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돈을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통제한다는 철학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1873년의 범죄는 단순히 은이나 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해 금융자본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시스템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인플레이션, 금리,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논쟁 역시 실물 생산과 금융 권력 사이의 똑같은 긴장 관계를 반영합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수조 달러를 찍어내는 중앙은행들은 모든 비용을 감수하며 금을 보호하려 했던 19세기 엘리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현대적 언어로 화폐 통제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1873년의 범죄는 은의 화폐 자격 박탈 그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범죄는 돈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 조작될 수 있다는 조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화폐 정책은 제국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의, 그 다음에는 미국의 도구가 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중립적으로 보이도록 설계된 시스템은 실제로는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만의 1873년의 범죄에 직면합니다. 잠식되는 저축, 끝없는 부채의 순환, 조작된 금리, 그리고 부를 위로 이전시키는 인위적인 호황과 불황. 그 매개체는 은화에서 디지털 장부로 진화했지만 게임의 규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은과 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만약 모든 화폐 시스템이 결국 그 자체의 모순 아래 붕괴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역사는 돈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때로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통제하는 자가 바로 세상을 통제할 힘을 쥐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